네, 오늘은 제11강 중년기의 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강의 하나만 남겨두고 여기까지 달려왔네요.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1번, 인생의 가을로 표현되는 중년의 과제를 이해한다. 2번,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다. 그러니까 과제라는 이야기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주제이지만은 위기라는 단어는 아마 많이 쓰지 않은 단어죠. 실은 각 단계마다 다 위기라는 용어의 개념은 에릭슨의 개념에서는 있다고 봐야죠. 크라이시스. 근데 특히 이 위기라는 단어를 좀 시급하게 여기는 입장에서 사용하는 데는 아마 중년 이 시기가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성인 중기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령대로 보면은 이제 40대에서 65세 이전까지 그 연령대가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 시편 102편 23절부터 28절 말씀.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지다니.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지다니. 주께서 나의 목숨을 거두시려나. 나의 하나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의 횟수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옛날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요 성경의 중년이라는 단어는 그 인생의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중간. 근데 우리가 중년기라고 얘기하는 그 중년이라는 단어와 많이 흡사해서 특히 이 구절이 갖고 있는 많은 그 의미들이 중년기의 과제에 가장 가까운 문제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강의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이 될 테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40을 넘기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40이라는 나이가 왔을 때 이것이 굉장히 의미있게 그 전과 그 이후가 어떤 획을 그을 만큼 중요한 이정표로 나이 40이라는 것이 의미있게 다가오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이드는 40이란 나이를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융은 40이란 나이를 상당히 의미있게 취급한 학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융의 개념에 의해서 단 후대의 학자들이 이 중년이라는 주제들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의 가을이라는 표현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의 그 언급들이 이 40이라는 나이를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항상 10, 20, 30 이렇게 10대로 끊어서 그 10대가 변할 때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맥락도 있기는 있는데 이 40이라는 나이가 어떠한 그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는 지금 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외형적인 상황들을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대개 이제 40이 되면은
집안일을 함께 나눠 하고, 자식을 낳고, 후세 교육에 관심이 많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직업적 성취를 맛보기도 하고, 또 학문적, 예술적 업적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보람을 갖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은 그런 성취를 맛보지 못할 때는 신체에 빠지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성취했는가, 성공했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중요한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성인기에 가정에서 중요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끼지 못할 때, 또 사회에서는 여전히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고 내가 없다. 중년 여성의 우울증을 보면은 나는 지금까지 뭘 해나왔나 이런 갈등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중년을 대변합니다. 이제 그 20대랑 30대에서는 친밀감을 형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기의 일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0이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그 기반이 다져져서 이제는 성취라는 부분들을 얻어낼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성취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기도 또 찾아옵니다. 이 산으로 비유하자면은 이제 산봉우리에 올라서 정말로 정상에 올랐구나.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기반들을 다 잡은 상태에서 이제는 이루어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가짐과 동시에 이제는 내려가야 하는구나. 인생의 하얀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려가는 길이 어떤 사람한테는 가볍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겁기도 하고, 이 내려가는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불호계나이다라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은 이 내려감에 있어서는 이제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은 그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유혹을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이겨낼 수 있다. 근데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자기의 젊음을 잃어버렸다, 자기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쇠하여진다,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주 맥락으로 보자면은 산 비유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산에 이제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서 충분히 자기의 그 성취 욕구들을 맛보고 동시에 인생의 하얀 곡선, 이제 많은 것들이 그 쇠하는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중대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이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차이들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신체적으로는 그 좋은 요소들보다는 이제 감소하는 요소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근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급격한 체력 저하가 있습니다. 또 외모도 이제 많이 변하죠. 대개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특히 이제 여성 중에 그 자기의 젊음을 통해서 인생의 그 자긍심을 유지했던 사람은 이 40이 넘어가면서 자기의 외모가 예전 같지 않은 걸 가지고 심각한 불안과 심각한 우울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년기의 신체적 변화로는 질병이 있죠. 병이 없었던 사람도 40이 넘어서는 여러 가지의 병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그렇고, 사회적으로는 자기의 직장에서 전문가로서의 자리를 잡고 안정을 추구한다.
경제적으로나 사회활동에서는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산다. 왕성한 활동으로 자신을 성취해 나간다.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는 이제 클라이막스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집안 안에서는 어떠냐? 낀 세대다. 뭐 어떤 표현이냐? 위로는 부모님이 있고 밑으로는 자녀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영향을 받는 어떤 입장이라기보다는 영향을 주는 입장이죠. 부모도 자기가 모셔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자녀 돌봐야 되는 거야 이제 20대 이후로부터 애를 낳으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부과되는 자기 주제죠. 그런데 이 부모를 모셔야 된다라는 것은 새로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서는 양육을 받았지 부모에게서 부모를 챙겨줘야 되고 부모를 양육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주제가 됩니다. 심리적으로는 신체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심리적인 불안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조금이라도 변하면은 과민한 반응을 보이죠. 건강염려증이라는 거는 자기 몸의 사소한 변화를 다 어떤 중대한 질환의 증상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염려증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있는 신체적인 감각, 뭐 가끔 배가 쓰린다든지 몸이 따갑다든지 우리가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신체적인 감각들을 어떤 중요한 병의 신호로 암에 걸렸다, 에이즈에 걸렸다 이런 중대한 병의 어떤 신호탄으로 여기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병이 아니냐 이것들을 이제 염려하는 겁니다. 심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몰라요. 병원 가서 검사 다 하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몇 주 내지 몇 달 정도 안심하면서 사는데 그 기간 또 지나면은 또 불안해지면서 이건 내 무슨 병 아닌가 이래가지고 검사를 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병적으로 있는 것과 달리 정상적으로도 이제 이 중년이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신체의 변화 때문에 병적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이런 건강염려적인 요소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시간에 대해서 조급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 전망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아직 시간도 많은데 뭐 계획하고 뭐 하면 어떨까. 물론 요즘 시간 전망에 대한 변화는 젊은 친구들한테도 많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흔히 시간이 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표현들을 쓰시죠. 그래서 자기 나이에다가 키로수 붙여서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있나 이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시간에 대한 전망이 바뀌고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을 거꾸로 계산하고 시간의 양보다는 질을 찾고 젊었을 때는 이제 앞으로 뭘 할까라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중년을 넘어서는 내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 이런 과거지향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미래보다 과거를 더 많이 생각하는 식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것들을 지표로 삼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확실히 이 여러 가지의 신체적인 저하가 오는 것들이 최종적인 결말, 즉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내 신체가 이렇게 쇠하여지는데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인생이 지금 중년인데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님에게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고 쇠하여지고 즉 하얀 곡선을 겪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주 근원적으로는 죽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부분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중년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성공 이후에 새로운 인생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한다. 자기가 전문가라는 의식, 어느 누구에게도 지도받을 수가 없다라는, 지도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자부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정상에 올랐을 때 이 외로움과 허탈감을 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급격한 혼란에 빠지죠.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자마자 그 허무해지고 허탈해지는 경험을 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으로 말하자면 바로 중년에서 갖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각해보면은 중년이 되어서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다 가라앉는 게 아니라 새롭게 생겨나는 부분도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제 오히려 예전에 없던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새롭게 생겨나는 부분이라는 것들이 대개는 어떤 기술의 증가가 아니라 통합력의 증가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자기의 그 기능, 기억,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통합하느냐, 이건 통합력의 증가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가리켜서 흔히 연륜, 또 인생의 지혜,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 통합력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릭슨은 이 성인 중기의 과제를 생산성 혹은 자기 침체라고 봤어요. 생산성이라는 영어는 그 제너레이티비티라는 조금 어려운 영어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침체는 스태그네이션이라는 영어를 쓰고 있고요. 제너레이티비티라는 단어에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쉬운 단어는 아마 제너레이션. 한 세대, 두 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말하는 제너레이션,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티비티라는 말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생산성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도 결국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주제라는 것이죠. 나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줄 것인가. 이전의 갈등들이 부분적으로 해결되면서 남녀 모두는 자신의 주의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대로 돌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돕게 되고 개인들은 갈등 없이 사회적인 이슈의 길로 에너지를 쏟게 된다. 즉 개인 자기 안의 영역보다도 이제 타인에게 자기의 것들을 제공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는 종종 자기 자신의 일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자신의 건강 염려, 심리적인 욕구 충족, 편안함 추구를 하지만 점점 더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 이때의 연령은 주지 않으면 오히려 뺏기는 연령대가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정상에서 서서 이제 많은 것들을 내가 줄 수 있는 연령이 되는데 주지 않고 있으면 그것들이 나를 더 풍성하게 하기는커녕 잃어버리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없어지는 것을 구차하게 붙잡으면서 이제 자기가 그래도 잘났다고 외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씩 잃어가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나마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아주 귀한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풍성히 여기는 어떤 새로운 마음 자세로 돌이킬 것이냐,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중년에서 느낄 수 있는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년기를 위기라고 표현하는 이름으로 한번 다시
부정적인 어떤 측면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기의 위기를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 두 번째는 우울증, 세 번째는 사회에서부터 오는 위기. 먼저 정체성의 혼란으로 보자면은 이 시기를 흔히 사춘기다. 이게 청소년기는 사춘기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춘기다. 가을을 생각한다. 45세를 중심으로 자기 아이는 청소년으로 갈등하고 자신은 중년으로 갈등하고, 둘 다 이제 한 사람은 봄, 한 사람은 가을을 생각하고 계절을 많이 타는군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 소유보다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 자기 인생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게 되고 인생의 중간으로서의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준비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또 평생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다른 일을 찾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상담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40을 넘어가면서 인생에 대한 부분들, 또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다가 상담 공부에 임하시게 되는 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중년기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이런 자기 정체성의 혼란은 물론 우리의 외형적인 변화로 인해서 더 이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부추깁니다. 신체적인 변화가 있죠. 머리가 빠지고 휘어지고 배도 나오고 체력이 떨어지고 성욕도 떨어지고, 일에 있어서도 보면은 성취는 했는데 이게 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무엇을 했느냐 지금까지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죠. 겨우 이거밖에 못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보자면은 부모의 역할을 많이 이제 잃어버리죠. 아이들은 이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중지할 나이를 벗어납니다. 병원에도 제가 이제 청소년 자기 자녀들 데리고 온 부모들 여러 가지 패턴과 양상들을 보는데, 가장 일반적인 부분은 부모가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다른 아이들, 친구들이나 또는 다른 어른들을 통해서 이 부모를 대신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과도기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부모는 이제 아이를 예전만큼 직접적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제 말하죠. 이제 부모가 해야 될 역할들은 많이 이제 정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계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죠. 부모 역할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어디 가자고 해도 따라가지도 않고. 사회는 또 젊고 유능한 사람을 원해요. 그러다 보면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죠. 직장에서도 보면은 새로운 패턴의 일들, 과제들 맡기고 이 정도를 수행해야지 회사에서 살아남는다 그러는데, 막상 또 배우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즐겁게 이 배우는 게 익숙해서 중년 이후의 시기에서도 아주 왕성하게 배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드물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배워온 거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이제 써먹는 정도로 자기의 기술을 생각하는데, 이제 그 기술이 이제 낡아 버린단 말이에요. 사회는 더 이상 그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러면 굉장한 상실감에 맞이할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또 우울증으로 측면을 보자면은 더 이상 일을 통해 청취하자는 목표가 사라진다. 목표가 상당히 잃어버린 허탈감을 경험한다고 그랬는데, 인생이 따분하고 단조롭고 공허해집니다. 늘 하던 거 반복하는 거니까 굉장히 따분하고 단조롭고 공허해지고, 그리고 하향 곡선이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이것이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러다가 서서히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의미들을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우울해지죠.
사회생활로부터 오는 위기, 일과 조기 은퇴, 실직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그리고 이 외모 중시의 문화 환경에서 자기의 이제 나이 들어감에 대한 경험, 이러한 것들이 위기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 사회에서 버텨내려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자원이 있다, 나는 그만큼 여러 가지 도구가 많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도구를 보여주려고 들다 보니까 도구들이 점점 더 이게 옛 버전인 거예요. 옛날 것들. 한때는 TV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외모 갖고 오는 부분에 아주 신경이 예민하다고.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선생님 보고 뭐 늙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은 굉장한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배치할 때도 이쁘고 젊은 선생님을 1학년 선생님으로 배치하려는 그런 경향도 보인다고 하는데, 또 어떤 선생님은 1학년을 계속 맡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외모를 갖고 오는데 상당한 돈을 투자했다, 이런 인터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세대가 외모를 중시하는 세대가 돼서, 그런 세대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년기의 위기는 더욱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중년기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 교환에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적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을 적혀 있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적다 보니까 부정적인 두 가지를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이고, 두 번째는 외도. 이 두 부분이 가장 표면적이고 제일 많이 대두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술은 술로 허세 부리고, 하지만 자존감이 낮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처벌 또는 문제를 외부의 원인을 투사하고 고집이 강해지고 불만이 고조되고 인내력이 사라지고 의존감이 증폭되고, 술은 결국은 여러 면에서 중년의 위기를 채우려고 하는 환상의 부분과 아주 동일한 현실의 물질입니다. 이 부분이 마치 자기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걸로 인해서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피폐함을 경험하는 것 또한 술이죠. 알코올 중독에 관한 영화 있죠.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그 영화를 보면은 인생의 이 말미에 자기가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들을 알고, 마지막 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서 술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술을 더 마시고,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러한 영화죠. 마침 이러한 이 술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려는 부분에 한 여성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 여성이 이 주인공 남자의 옆에서 하나하나의 사라져가는 부분들을 지켜봐주고, 결국 그 여인 옆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 술이 자기의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부분들을 채워줄 것이라는 환상,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크게 상실한 마음들을 또 자극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외도입니다. 외도. 술과 외도의 부분이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될 수밖에 없긴 하죠. 다윗의 외도를 중년기의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써놨는데, 비슷하죠? 여러 면에서. 먼저 정상이 올랐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외로움, 단조로움, 무료함, 권태. 외로움이라는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들 언급하시더라고요. 단조로움, 무료함, 권태라는 단어들보다 특히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움, 외로움. 뭔가 모르는 새로운 외로움을 경험한다고들 말하시는데,
이것이 그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외로움이냐. 어떤 사람은 이러한 외로움을 결국은 주로 많이 해결하는 것이 이성관계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외로움에 대한 측면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개 그것을 남편과 아내가 해소해 주기보다는 어떤 다른 출구를 찾게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럴 때 그 어떤 동성애적인 감각도 그 전에 없던 것들이 생겨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그 본인의 어떤 근원적인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어떤 방향성에서 나오는 현상들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년기 남성의 성은 이 사라져가는 남성다움에 대한 몸부림이다. 일종의 환상이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도 보니까 한 남성이 이제 자기가 직장에서도 이제 그 권고 사직을 당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남성다움에 대해서 그렇게 울부짖고 싶은데 좋은 대상이 없다가 한 대상이 나타나서 젊은 여성과 그 애정 관계를 갖고 알고 봤더니 이 여성은 이 남성에게 금전적인 그 기대를 하고 접근한 한 여성이고 그러면서도 이 남성은 나중에 이 여성이 직업 여성이다라는 걸 알고 돈을 지불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남자 같지 않냐고 남성답지 않냐고 절규하는 그런 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중년기 남성의 성, 이 외도의 부분은 내가 아직 그래도 쓸만하지 않느냐, 내가 아직 성적으로도 충분히 능력이 많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술이 허세를 부리는 것과 동일한 입장의 하나의 표현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은 주위에서 쉽게 접촉하는 사람 가운데 찾는다. 거의 모든 외도가 서로 알고 있는 사람,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가깝고도 편리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어느 정도 저도 이제 그 중년의 나이를 가까이 오기 때문에 왜 이런지 조금 알겠어요. 그 생판 모르는 데에서 자기가 그 외도의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자기 능력을 탁월하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기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를 검증해보고 그때부터 접근하거나 그때부터 외도 부분들을 시도하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외도가 실행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외도의 결과로 연인들은 이제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배타성, 집착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 이제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남자는 성관계에 충실하지만은 뭐 당신 여자 그 사람밖에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집착하는 이런 면들은 없죠. 성에 대한 남성의 어떤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여성은 깊은 친밀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갈수록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외도는 수입이 증가할수록 외도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그 중년의 시기가 되면은 이제 그 여러 면에서 자기의 재정적인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연령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어떤 생활비적인 요소 외에도 자기의 금전을 이렇게 유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안 좋은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 남성의 경우에는 한 5분의 1이 외도를 경험하고 그 중에서 이제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이 비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외도 이후의 반응은 뭐 외도가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해서 부부관계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외도를 한 것들이 이제 그 상대방한테 알게 돼서 결국 돌아가긴 했지만은 이제 용서는 못 받아서 둘이 결국은 파고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히려 그 외도의 상대에 더 많이 이제 몰두를 해서 그 기존 관계, 부부 관계를 청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반응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외도가 주는 그 결과는 이 중년기의 위기의 해결의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새로운 대안이 될 수는 없죠. 전체적인 결과가 그렇습니다.
술도 그렇고, 즉 이러한 대안들을 맞이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 상실감을 더 고립시키는 경향성들을 맞이하죠.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어떤 그 학자는 인생의 그 경험이 늘 상실이다, 늘 좌절이다, 이러한 입장으로 그 이야기를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예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경험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 심리학자인 코웃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문적인 개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이제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 이럴 때 공부하셔도 되겠고, 요 강의와 관련되어서만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뭐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하자면은 태어나면서 자기를 100으로 보통 취급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요소에는 이제 나의 요소가 있고 남의 요소가 있죠. 태어났을 때는 아직 나와 남의 경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남이라는 주제는 주로 이제 어머니, 양육자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뭐 100점이고 자기를 키워주는 대상, 자기 주변에 있는 대상도 100점이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오는 반응들을 통해서 결국 이 점수가 깎여요. 조금씩 계속 내려갑니다. 점수가 내려가요. 나에 대한 어떤 개념들도 내려가고, 그러면 이 내려갈 때 결국은 자기가 이제 낮아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낮아진 부분을 어떻게 커버하느냐. 이 학자는 이 낮아지는 부분을 그 채우기 위해서 일종의 환상을 동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환상으로 채우고, 실제는 이제는 70점, 60점인데 그거를 환상으로 채워서 난 100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도 환상으로 채워서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이렇게 해서 여전히 자기가 100점인 것처럼 이제 이걸 채워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실은 그렇게 가짜로만 채워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결국 이 환상,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된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100점이 아니니까. 이 해결에 있어서, 이 채우는 환상의 해결에 있어서 결국 긍정적으로 잘 해결되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게 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해결은 어떤 경우냐면 결국 현실 속에서 이 환상이 좋은 면으로 다시 그 자기의 그 현재의 점수에 재통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요소에 이 나는 그래도 잘났다는 이런 과대성이 되게 그 자긍심으로 자기에게 재통합됩니다. 자긍심으로 또는 자존심으로. 그래서 좋은 요소를 자기한테 되돌아오죠. 또 남에 대해서 갖는 이 환상도 결국은 가치, 위상이라는 개념으로 자기에게 긍정적으로 잘 통합이 되면은 이게 긍정적인 요소예요. 근데 이 부정적인 면으로 해결이 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부분들이 파편화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파편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합쳐지지가 않아요. 서로 다 따로 남아 있어서 그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막 강조되면은 인간이 분열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대적인 자기가 파편화되면은 그저 그냥 남 생각 안 하고 자기 잘났다고 아나무인격으로 자기에게 이기적인 부분에만 강조하는 식으로 올라가고, 이 남에 대한 부분에 그 부분이 파편화되면은 잘못된 집착, 또 과도한 탐닉, 그리고 마치 그 우상숭배와 같은, 또 사교 집단에 빠지는 것 같은 불필요한 열정, 또 과도한 숭배,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편화되는 것은 자기의 인격과 이렇게 잘 섞이지가 않아요. 통합이 되지 않아요. 술과 외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절대로 우리 인생에 섞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더 고립시키고 더
나눠지게 하고 또 분열시키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에릭슨이 말하는 흔한 말로 침체입니다. 침체. 예, 에릭슨은 이런 파편화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입장을 얘기했지만은 바로 오늘 이 위기를 해결하려는 여러 노력에서 술이나 외도와 같은 이러한 파편화 과정이 바로 에릭슨이 말하는 침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침체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술과 외도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이거는 물질과 사람에 대한 채움입니다. 여긴 방금 설명한 거는 내 부분을 채우고 남에 대한 부분을 채우는 것인데 지금 술과 외도라는 측면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채우는 것을 물질로 채우느냐 사람과의 교류 관계를 통해서 채우느냐 이 측면으로 저는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면 이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채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년의 부분들을 신앙적으로 또 봉사의 차원에서 여러 부분으로 잃어버리는 자기의 부분들을 상실하는 부분들을 다소는 이제 1차적으로는 방어적으로 나는 그래도 괜찮아 아직은 멀쩡해 라는 그 환상으로 채울 수는 있지만은 결국 가져야 되는 제일 중요한 책임은 뭐냐 잃어버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죠. 수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는 점수가 확실히 100점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인정해 나가는 것이죠. 둘째는 아직은 그것들이 쇠락하는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정상에서 이제 조금씩 내려온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주변에 이제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뒷가사가 그런데 이상하다 동전 한 개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씩 사라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막 움켜잡으면은 오히려 사라져요. 근데 나눠주면은 훨씬 더 인생이 풍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결국은 자기의 상실하는 하나하나의 부분에서 과연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술과 외도와 같은 과도한 환상, 파편화된 부분으로 채워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부분으로 이것들을 채워나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대한 갈림길이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중년기를 아름답게 사는 법이라고 해서 우리 교환에서 마무리되어 있는 내용 보고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기는 인생을 관조하고 삶을 즐기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년기 위기를 죽음에 비유하는데 야망의 죽음, 청년기 열정의 죽음, 성적인 환상의 죽음, 명성과 꿈에 대한 죽음, 자녀에 대한 기대의 죽음, 신체적인 죽음 이런 너무 죽음이라는 단어가 극단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쇠락, 하얀 곡선의 결말이라는 어떤 의미로 제일 많이 대두하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죠.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시기를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첫째, 중년기 특징을 수용하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신체적인 쇠퇴, 젊음이 사라진다는 것을 분노하고 부정하게 되는데 한 번만 더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하고 기대하는데 하지만 엄연히 중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남은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늙어가면서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 헌신을 해야겠죠. 자신의 가치를 재창출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생산적인 일을 몰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함께 위로하고 또 위태로운 중년의 위기에서 다시 신혼과 같은 사랑에 빠지고 또 폐경기 이후 자녀들이 다 떠나간 부분은 다시 사랑에 빠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취미생활을 하는 그런 측면들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대개 이제 부부관계의 만족도를 체크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결혼 초기에 이제 가장 만족도가 높다가 애 생기면서부터 그냥 바로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다시 이제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그건 이제 애 다 키우고 애 다 분가시키고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한 상실처럼 다가오지만은 이제는 이제 두 부부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돼서 대개는 그때가 오히려 더 그래프가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이죠. 부부간에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고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가정 공동체에서 우정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목표를 세우자. 하늘에서 주님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들을 우리가 처음에 있는 성경 구절에서도 보지만은 이 변해가는 부분들, 상실도 일종의 변화잖아요. 이런 변화 과정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 그것이 바로 중년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중년을 주셨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우리의 이 인생, 잠시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도 타면은 이제 그 착륙하기 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 준비 시간을 주죠.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비행기가 금방 내려가는 게 아니라 벌써 한 30분 정도를 더 오래 있어야지 겨우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준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제 내려가는 이 와중에 이것들을 비극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것들을 가볍고 활기 있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마련하는 것이 이 중년기에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